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이 재부상했습니다. 국회의장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 가운데 청문회는 없다던 민주연합이 제론 의사를 보였습니다. 박 후보자 논란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될지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향상을 위한 단체가 법인 등록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은 캠퍼스에서는 대자보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내 경찰 투입, 학생 사찰 등 반인권적이고 또 시대착오적인 사례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뉴스 리뷰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4일 수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절대 불가 입장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오늘은 신중 검토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 요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여전한데요. 이들은 어제 국회에 청문회 요청 친서를 보낸 대법원장을 향해서 후보자 부실 검증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하겠습니다. 김종훈 PD. 네, 김종훈입니다. 예,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해온 새정치민주연합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홍균 원내대표는 오늘 박 후보자의 적격성을 논의하는 집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 대표는 문제를 신중하게 들어본 뒤 청문위원들과 논의할 것이라며 법조계 등 다른 쪽의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날 자담회에 참석한 박종철 기념사업회, 민주사법연석회의 등 이들 시민단체는 개최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민주연합 내에서는 청문회 기간을 늘려 철저하게 검증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은 야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야당의 입장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상욱 대법관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만 야당에서 약간 변화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계속 요구를 해서 최대한 빨리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추진하도록 하고 어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정의와 국회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청문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서한에서 대법관 임명 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며 국회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벌이며 청문회 개최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한에 대해 참여연대는 오늘 논평을 내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요구가 아니라 부실 검증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유기준, 홍용표 후보자가 세금을 부당공제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정산대라는 와중에도 공직 후보자들의 부당소득 공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연합 황주호 의원에 따르면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011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신의 후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 중 1,000만 원을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 출마를 위한 기탁금으로 냈습니다. 유 후보자는 이를 기부금으로 신고해 3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후원금은 이미 후원자가 공제받은 돈이기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부친을 부양자로 허위 신고해 세금 환급을 받았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1년 소득공제를 신청하면서 당시 79세였던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부양가족 항목에서 150만 원, 경로우대 항목으로 100만 원을 세금 공제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파동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진 상태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부당공제 문제까지 불거져 청와대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번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들에 대한 후폭풍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법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관심을 모았던 법안이 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인데요. 어제 열린 법사위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법안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이번이 12번째 보류 결정으로 2002년 발의된 이후 13년 동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법안엔 담뱃값 앞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 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으로 표시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담배 제조사들의 로비로 이번에도 국회가 무릎 꿇은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위가 제시한 한국형 담뱃값 경고 그림을 공개하고 담배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은 흡연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법사위가 명확치 않은 주장과 관행으로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한 것은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월권행위라며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 요인인 흡연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무지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여당이 적극 추진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즉 모든 보육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어제 국회 본회의의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대표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과 발언에 이어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투기 간사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미약 하나마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련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지만 처리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네, 월성 1호기 관련한 소식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민변이 오늘 월성원전 수명 연장 표결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민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수명 연장 표결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원안위가 올해 1월 20일자로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103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자 원전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취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원안위는 월성 1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법 개정 전인 2009년 12월 이미 제출됐다는 이유로 주민 수렴 의견 절차 없이 평가서를 의결했습니다. 원안위가 2월 27일 날 결정할 당시에 결정 그 자체가 처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 시에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법 103조를 적용을 해서
이미 제출된 방사성 영향평가서가 있다 하더라도 보완을 했더라도 주민 의견을 보완을 했더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지 않고 바로 5개를 한 것은 대법원 판례 기준에도 명백히 위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대법원은 지난 1996년 8월 주택건설 사업 승인 거부 처분 취소 사건에서 허가 등의 행정 치부는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법령과 허가 기준에 의해 처리돼야 하고 허가 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변은 월성 1호기 연장이 올해 결정된 만큼 개정된 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소수자들에겐 차별받지 않을 권리란 먼 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비영리 단체가 법인 설립 신청 과정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한쪽에 치우쳐진 인권을 다루는 법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정식적인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성지훈 PD가 보도합니다. 비욘드 무지개 재단은 지난해 10월 출범했습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만들어진 성적 소수자 인권 향상을 위한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하지만 재단은 지금까지 비영리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설립 허가를 내줘야 할 주무관청인 법무부가 허가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의 설립허가 담당 사무관은 법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진 인권을 다루는 법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허가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설립허가 신청이 접수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공식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고 허가를 미루고 있습니다. 비욘드 무지개 재단은 법무부가 이유 없이 법인 설립 신청에 대한 처분을 미루고 있다며 오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4조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무부에서 이게 원래 사단법인 서류를 냈을 때 서류에 20일 안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근데 그걸 처리하지 않고 이런 식의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차별 미루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는 차별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촉구한다라는 식의 뭔가 심판 서류를 제출했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법무부에서 사단법인 과정에 좀 많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라고 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재단이 처음 설립 허가서를 제출한 관청은 서울시 복지과였습니다. 재단은 공식 출범 전인 지난해 1월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법인 설립을 문의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미풍양속에 저해된다며 등록이 안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재단 측이 서울시의 다른 부서의 설립 허가를 문의했을 때 인권단체 법인 등록은 국가인권위가 주무관청이니 인권위로 가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가 주무관청으로 지목한 인권위에서도 설립허가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재단 관계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등록 담당자에게 신청 서류를 제출했으나 담당자는 검토를 해봤자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된다며 소용없으니 신청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거는 국가인권위에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서류를 만들고 제출하러 갔을 때 그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게 위쪽에서 허가가 안 날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게 했을 때 국가인권위가 사단법인을 허가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 거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인권위가 재단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인권위는 이 같은 문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설립 신고를 하려는 인권단체들의 모두 똑같이 허가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충고를 했을 뿐 성소수자 단체라고 특별히 허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설립된 게 뭐 최근에 보면은 그 뭐 바로 신청돼갖고 한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려갖고 보완을 해가지고 최종본이 이제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결정된 거지. 재단이라고 그래 불한 적은 없었고요. 저희가 모든 법인한테 안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울시 역시 해당 문제 발언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진위 여부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조율을 해서 다른 과로 했더니 거절이 되었고 거절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발언이 있었다. 이 정도만 확인이 된 거죠. 이번 사태에 대해 비온디 무지개재단은 관공서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사실 그 서울시에서 자신네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게 문제인 거죠. 서울 시민 안에 성적 소수자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성소수자가 서류를 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과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서울시에서 성소수자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만들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진압하는 경찰.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달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 모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대학의 경우 대놓고 경찰이 학교 측에다 재학생 신상 정보를 요청한 일도 있었습니다. 새학기를 맞은 대학가에는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는 대자보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주 PD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자보 시위가 서강대를 중점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이죠? 서강대 학생들이 서강대 학내에서 진행된 집회에 경찰 병력이 투입됐던 것을 알리기 위해 대자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4일 서강대 측은 마리오 아울렛 홍성열 회장에게 경제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서강대 학생들과 마리오 아울렛 해고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과 부당해고 등을 일삼는 홍 회장이 학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학위 수여 행사장으로 가려고 했지만 학교 측이 부른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학생 15명, 해고 노동자 6명을 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경찰 병력은 80여 명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가방에 들고 있던 이 노트북이 박살이 났거든요. 제일 먼저 튀어나온 말이 지금이 70년대냐, 지금이 유신 독재 시절이냐 이런 이야기가 제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오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고 사실 좀 무섭기도 했죠. 왜냐면 일단 학교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그런 역사적인 전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깨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무슨 말을 하건 잡아가는 건 일도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인터뷰 내용에서처럼 굉장히 유신 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이렇게 경찰이 학교로 들어가서 진압을 한 일이 또 있었습니까? 2000년대 이후 처음입니다. 경찰의 학내 진입은 지난 1999년 서울 지하철 노조를 진압하기 위해 서울대로 들어간 이후 16년 만입니다. 학생들은 이번 일이 학내 분교에 경찰이 동원되는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찰 진입 불과 사흘 후 사복경찰이 알바노조 총회를 이유로 서강대에 들어온 일도 있다고 학생들이 전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성공에 대해서는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인 이장원 씨의 신상을 구로경찰서 정복과 형사가 학교 측에 요청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김현주 PD가 오늘 서강대를 직접 다녀왔죠? 네, 뉴스케이 취재진이 학내에 붙은 대자보를 촬영하라고 했었는데요. 오토바이를 탄 보안업체 캡스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이 직원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고 어떤 내용을 촬영하려는지도 사진을 찍어 전송했습니다. 이후 홍보실에 전화를 걸어 허락을 받고 자신을 바꿔서 확인시켜달라고도 말했습니다. 서강대는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말 학내에 558대의 CCTV를 설치했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연락망을 통해 1차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대자보를 촬영하는 것이 긴급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도중 학생이 사복경찰이 돌아다니면 누가 알겠느냐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 이 직후 일어난 일이라 미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학생들은 현재 경찰청장이 사과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동안 학내에서 항의 서한의 서명을 받아 오는 9일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경찰 병력 투입한 것에 대한 사과와 현재까지 대학에서 어떤 사찰을 해왔는지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서강대에서만 300명가량의 서명을 받았고 다른 대학에서도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의 상경투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까지 투쟁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동양시멘트에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3일 고용노동부는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위장도급 진정 사건에 대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을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네, 그렇게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라고 판단이 된 이유는 뭡니까? 도급의 형태였지만 사실상은 직원이었단 겁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원청인 동양시멘트의 정규직 채용과 그동안 차별받았던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고용노동부의 통보가 있자마자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 도급계약을 해지한 업체에서는 하청 노동자 101명에 대한 집단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오늘 동양그룹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양시멘트가 고용노동부의 판정대로 사내하청 노동자 2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은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을 해준 건데요. 그런데 다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고용노동부의 판정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강제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걸 강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같은 일을 2번 반복하는 셈입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오늘 시위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을 만나 이 같은 현행법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강원도 동양시멘트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인데요. 그 기간이 얼마가 되든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동양시멘트가 이행할 때까지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요. 연일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늘 나오고 있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얘기했더군요. 네, 최경환 부총리가 오늘 저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디플레이션 단계로 보긴 어렵지만 장기화될 경우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인 문제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랑 물가 하락이 동시에 오는 것을 말하죠. 어제 통계청이 지난 2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0.52%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담배값 상승분을 제외하면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물가 지수를 기록한 거라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겁니다. 최 부총리는 2가지 해결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적정 수준으로 근로자 임금이 올라가야 내수가 살아난다는 것과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알아보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론, 이게 현실이 됐더군요. 네, 천정배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으로 4.29 보궐선거 광주 서구 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일 출마 기자회견 후 탈당하겠다고도 알려왔습니다. 탈당 발표가 있기 전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4.29 재보선 경선 후보자를 발표해서 어느 정도 천 의원의 탈당이 예측은 된 상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 서구을 경선 후보로 김성현 전 민주당 사무처장, 김하중 중앙당 법률위원장, 조영택 전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4일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네, 광주 서구을 오병윤 전 의원 지역구인데 국민모임 측에서도 독자적인 후보를 내보내겠다고 했고요. 현재로서는 경쟁 구도가 좀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자간 경쟁 양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모임 측에서는 강용주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 방송인 지정남 씨, 나간채 교수, 이상갑 변호사 등이 결혼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정의당에서도 전 광주시 의원이었던 강은미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천정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으로 당선되는 후보를 포함하면 다자 대결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정의당과 국민모임이 재보선에서 단일 후보를 내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이 천 전 장관과 협상해 단일 후보를 낼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경우 새정치민주연합과 야권연대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연대가 실패하면 새누리당이 어부지리격으로 당선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광주 지역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새누리당에서는 후보로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한 차례 4.29 재보궐선거 후보를 공모했고 김균진 당 중앙위원회 행정자치분과위원, 조준성 전 광주시당 사무처장이 후보 접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공천 결과 발표를 늦추고 정승 처장에 대한 접촉을 이어왔는데요. 새누리당의 경우 후보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되면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하는 사실상의 전략 공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정승 처장이 조만간 처장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할 거라는 보도까지도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외무성 홈페이지에 한국과 기본 가치를 공유한다라고 써뒀던 걸 삭제했다라고 하던데요. 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최근에 일한 관계 항목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이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 방향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에 대해 재작년에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작년엔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말했었는데요. 올해는 이 모든 앞에 발언을 빼고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한국에 대한 일본의 불만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가토 다스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한 불만이 표현된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사법부와 한국 사회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이 이 보도의 근거가 됐습니다. 예, 김현주 PD 수고하셨습니다. 집단 해고를 당한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본인들이 불법 파견의 당사자인지도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원청에 부당한 횡포를 겪다가 해고됐다는 이들, 정규직 채용이 이뤄질 때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는데요. 오늘 상경투쟁에 나선 최창동 동양시멘트 노조위원장을 유지연 PD가 만나봤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20여 년 동안 근무하면서 비정규직이란 그것만 알았지 불법 파견 자체도 사실상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입사 때부터 들어가면은 인사하는 게 원청 관리자였었고 일을 시키는 자체도 원청 관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내합청업체가 그냥 비정규직이란 외에는 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근무하면서 타 회사로 또 이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동양 원청 근로자들이 회사로 본청으로 넘어오니까 대형 면허가 있다는 그 이유만 자체로 동일한 회사로 무참하게 버렸습니다. 그런 실태입니다. 저희들을 싸우기 위해서 원청에 대우를 해달라. 그러면서 저희들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주말 근무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량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 하나만 이유로 도급계획을 해제한다는 걸 벌써부터 통보하고 민주노총 노동조합 가입 인원들은 7월 말, 9월 말 공중 무례시킨다고 항상 협박을 내왔습니다.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탄원서를 지금 서초 법원에 제출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월 10일 전에 저희들 근로자 지위 호환 소송을 바로 들어갈 것이고요. 조만간에 저희들은 지금 천막 논평에 돌입했습니다. 1년이 될지 1년 6개월이 될지 모르지만은 끝까지 정규직화 되는 날까지 동양자모가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The priorities now is 1, getting to a resilient zero, 2, rebuilding our health sector, 3, getting our kids to school, and 4, providing social protection for the most vulnerable and sustaining recovery from Ebola through expanding our fiscal space, restoring agricultural activities, and supporting the private sector.
for 7 good months. It was kind of boring, and I was already hoping that we can go back to school, and finally God has answered our prayer. Very excited, and I want to tell the government thank you for opening school once more. At least through that means we'll be able to learn. And I'm asking the government that while we are in school, I pray that they should provide all the necessary things that we'll be able to use on our campus so that we can be able to prevent ourselves from getting Ebola. 교도소 높은 담장 안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교도소 밖에서들 활개를 치고 있는 터입니다. 부정부패 방지법만으로 모두 해결될 성 싶지도 않지만 그렇게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마피아들의 사회, 부정부패가 관행인 세상, 이제 끝내야지요. 미디어협동조합 정기총회가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회는 오는 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 강남역 인근 비트 아카데미 빌딩 지하 2층에서 열립니다.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K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